자, 이제 인사, 재무, 환류론을 끝내고 이제 서론에 와서 우리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저번에 했던 질문은 제 이 메일로 주시고 자료는 밴드에 가면 그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 검색하면 제 이름을 치면 밴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글 PDF 파일 여기 이제 가도 저한테 이제 쪽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서 뭐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고 유튜브 영상에 제가 꾸준히 이제 영상을 올릴 텐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정부가 있고요. 이것을 행정이라고 그러죠. 행정은 정부의 활동이죠. 정부의 활동은 어떤 행정 환경에서 투입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조직, 사람, 예산을 지원해서 산출을 한다는 거죠. 정부의 산출물을 공공재, 공공서비스 이런 표현 썼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이 이렇게 환류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행정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재, 공공서비스 그냥 이걸 다 합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치, 바람직한 것, 가치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바람직스러운 것을 제공하는 정부의 활동,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고요. 이러한 정부 활동은 정책, 조직, 인사, 예산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예전에는 종이로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98년, 미국은 92년 이후부터 전자정부, 일렉트로닉 가버먼트, 정부 형태가 전자적 형태로 바뀝니다. 최근에는 AICBM이라는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우리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예전에 여기 이제 컴퓨터, PC, 유선 위주였죠. 위주에서 전자정부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능형 정부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은 95년 6월 23일 정확하게는 이제 91년입니다. 됐죠.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방행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에 관한 얘기가 우리 조직론에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기초 개념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치적 의미, 민주성이라든지 어떤 영미식의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적 효율성, 합리성을 위한 단체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조직론에서의 한 내용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행정학의 기본적인 체계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공부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보통 1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학의 기초이론. 또는 행정학 서론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국정운영론이다. 최근엔 행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민간 협력을 강조하는 우리 국정운영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론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행정환경, 여기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행정환경의 변화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환경의 변화. 이미 우리가 이제 몇 번 접했기 때문에 행정 환경은 여기 있죠. 행정 환경, 대외 환경, 대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렇죠. 대외적 행정 환경하고 대내적인 행정 환경이 있습니다. 여성 차붐 기억나죠? 리더십 뭐 이런 얘기들 관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대통령, 장관들이 이 조직, 부처 또는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정부가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 어떠한 정책, 어떠한 조직, 인사, 재무를 또는 예산을 운영해야 되느냐.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 기능, 정책, 조직, 인사, 재무 또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방식, 행정 관료, 윤리, 책임, 통제, 개혁의 변화. 이런 거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국정 운영.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변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대외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 조직 인사, 재무, 조직 인사, 재무 등은 여기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정책, 조직 인사, 재무는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그죠? 그래서 국정 운영. 대외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대내적 측면에서는 정책, 조직, 인사, 예산의 운영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우리 서론에서 핵심적 내용이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학문이 시작하면 그 학문의 의의를 얘기하죠. 그 학문의 개념, 특징,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행정은 여기 개념에서 탄생부터 이제 이순환이니까 역사 얘기는 안 다루고 전제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을만 얘기하면 행정학은 탄생부터 경영과 유사하다는 관점과 경영과 차이가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이 대비됩니다.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는 것은 둘 다 관리, 또 목표 달성의 수단, 공사,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성, 협동행위 이런 것들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지만 한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쪽 이렇게 해서 경영이라 여기가 경영이면 경영에서 이런 것들이 요만큼이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이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행정도 요만큼이지만 때로는 공공성, 형평성, 국가 목적 등 차이가 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개념을 얘기할 때 역사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1881년 가피엘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펜들턴법이 제정됐을 때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역관주의가 바로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편에서는 행정의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특히 이제 행정과 경영이 unimportant한 부분에서는 유사하지만 important,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던 세이어라는 학자의 세이어의 법칙,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유사하다라는 역설법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 환경이 우리가 그죠? 2장에서 논의할 거고 3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서 4장 맨 마지막에는 정부 기능과 정부 규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부 기능과 정부 규제는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부속물입니다. 즉,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말 것인가는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작은 정부면 규제를 안 하겠죠. 큰 정부는 규제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정부 기능과 규제는 국정 운영, 행정학 접근 방법, 행정 모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부분이니까 국정 운영론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거 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행정학의 기초이론. 저는 이제 국정 운영론이라 한다는 국정 운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은 1장 행정의 의의. 쭉 넘어가면 2장 행정학의 역사, 접근 방법, 행정 이론, 행정 모형 똑같은 얘기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 운영 모형. 행정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는 우리 이제 정부 기능과 정부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3장 정부 기능과 정부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좀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크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한번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개념을 한번 보시면 1장의 1절 행정 개념, 사회적 요구, 공공가치 구현, 정보의 활동, 맞죠? 핵심 단어. 사회적 요구라는 것은 행정 환경에 대한 연구를 얘기하고요. 공공가치의 구현은 행정의 어떤 결과 또는 행정의 목적이죠. 과정적으로는 정부의 재반 활동과 상호작용, 거버넌스라는 행정 개념을 포섭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반 활동이라 그러면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니까 거버넌스를 제대로 캐치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행정 개념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하고 차이점, 유사점은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경영 이론론이죠. 이거 써야 되겠죠. 우리 관리, 수단, 합리, 협동 이런 것들이 행정개혁 유사하지만 행정과 개혁이 차이 난다는 것은 목적, 특히 형평성, 공공성 등은 그렇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차이가 나는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해야지 행정학의 어떤 독자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최근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행정 경영화, 그죠? 행정 경영화. 행정 경영화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이제 17개, 220여 개 약, 그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개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웬만한 자치단체장들이 내가 경영행정, 행정의 경영의 방식을 도입하겠다 하면서 각종 민간 경영기법을 많이 도입했죠. 대표적인 것이 MBO, TQM, 최근에까지 하면 BSC까지 하면 엄청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세이의 법칙. They are fundamentally alike.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네요. 어떤 부분? unimportant.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역설법입니다. 그렇죠? 신봉선과 아이유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유가 좀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사하다라 그래서 양자의 진짜 유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뭐 2000년도 아직 2008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CEO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우리 끝판왕이었죠. 근데 역시 이제 공공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특히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는 우리 NPM적 개혁 쉽게 말하면 이것이 NPM적 개혁인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부분을 다 없애버렸죠. 진주 의료원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병실이 부족하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NPM적 개혁의 20년 동안의 NPM적 개혁의 문제점,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ll Organizational Public 모든 조직은 공공성이 있다라는 보즈만이라는 학자의 차원론적 개념, 공공성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공공성이 있고 민간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에도 사익성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이 하는 일에도 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 상대화죠.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차원론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공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강약의 문제니까 공공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참여, 시장 차원에서의 참여. 그래서 두 조직 자체가 이쪽이 공공성이 강하고 약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공공성이 강하고 약할 수도 있으니까 민간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왜? 모두가 다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 있는 만큼 민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A or B 대체적 정부냐 시장이냐라는 or B 대체적인 관점에서 예전에는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에 맡겼고 정부가 실패하면 시장에 맡겼는데 이런 대체적 관점에서 A and B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점이 되기 위해서는 차원론적 개념, 공공성의 상대화라는 개념이 전제돼야 되죠. 왜 민간이 협력해야 됩니까? 모든 조직이 공공성이 있고 그래서 강약의 문제니까 자기가 공공성을 가진 만큼 민간 협력에 참여하고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관점이죠. 됐습니다. 행정환경입니다. 행정환경 대외, 대내입니다. 대외적 행정환경은 정부 외부에서 미치는 거고 대외적 행정환경에서 또 밑으로 가면 일반 환경 모든 조직이 경험하는 것은 일반 환경이고요. 쭉 내려와서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개별 조직이 경험하는 것은 과업 환경이죠. 됐습니다. 일반 환경 모든 조직이 경험하는 것 정세민지포다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정세민지포다위 자 핵심 단어입니다. 지식 정보화는 넘어가시고 시간, 공간, 거리의 제약이 없는 것이 지식 정보화죠. 그러나 스피드의 경제, 지식 정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시공거, 피,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화살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전자정부. 정책으로 하면 정보정책이겠죠. 자, 조직이니까 인사. EHRM이 필요하겠고요. 재무는 Dbrain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항상 환경이 들어오면 국정 운영의 변화,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은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기능과 역할을 결정하고요.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그래서 어떤 정책, 조직, 인사, 재무를 해야 되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책, 조직, 인사, 재무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정보정책,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진흥정보사회 이른바 WEF 세계경제포럼이죠.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걸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2016 WEF에서 본격 논의 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 AICBM 등을 활용함으로써 초연결 융복합을 의미합니다. 그죠? IT와 BIT의 연계죠. 융합이죠. 자율주행카는 카풀, 핀테크 등은 IT와 BIT의 연계. 그죠? 왜 지능이죠? 지식이 아니라 이제 기계가 스스로 그죠? 왜 지능이냐? 인간 개입 없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죠?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해서 판단하고 결정해 준다는 거죠. 자,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냥 계속 그 길로 갔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내재된 내비게이션은 중간에 가다가 스스로 교통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인간 개입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결정해 준다는 거죠. 자, 지식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뭐라고요? 인간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인간 개입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상황을 인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그렇죠? 인간 개입이 없으니까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해서 해주는 세상이 바로 지능정보사회입니다. 됐습니다. 그 차이가 좀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 또는 증거 기반의 행정관리, 에비던스 베이스 매니지먼트, 선제적이고 예측적이다, 사전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됐죠? 원더걸스가 선회 때문에 해체됐죠. 그래서 선회가 사과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냥 선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죠? 제가 원더걸스 엄청 좋아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암기시키려고 합니다. 선회, 사과, 객. 이게 학문적인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라는 법을 2000년 5월에 했는데 지능형 정부, 선제적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최근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00년 5월은 넘어갔고요. 그죠? 2020년 12월 10일 날 이제 대기 행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그죠? 대기 행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구할 때는 제공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세계화는 그냥 무한경제. 세계화는 냉전 종식으로 본격적으로 92년 이후, 90년대 이후 냉전 종식. 게다가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간 체제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한 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효율, 규제 완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라든지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한 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계화는 무한 경쟁과 글로벌 스탠다드, 냉전 종식 정보화 등으로 본격적으로 글씨가 좀 작네요, 그죠? 아이패드가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냉전이 종식되고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되었고요. 자, 세계화 무한 경쟁은 메가 컴페티션, 하이퍼 또는 슈퍼 컴페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국가 간 경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도 효율과 특히 이제 규제 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행정이 민주화된다는 것은 민주화. 특히 우리나라는 87년이니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민의식의 확대됐습니다. 행정이 민주화된다는 것은 행정 과정은 참여, 공개, 투명으로 바뀌는 거고 행정의 내용은 책임,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 굳이 이제 투명성이 굳이 이제 과정에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투명하다 이런 말도 성립하죠, 그죠? 그냥 저는 수험생들은 좀 간편하게 암기하고 답안지에 빨리 쓸 수 있으려면 좀 대강의 틀을 잡아서 공부하는 게 좋죠. 참공투, 책신대형 맞죠? 행정이 민주적이란 말은 행정 과정은 참여, 공개, 투명하고 행정의 내용은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 형평성을 구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DAD 방식 아시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일방주의죠. 관존민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주의, 관존민비. 디시전을 먼저 하고, 그죠? 그냥 플레임을 안 써도 돼요, 그냥. 과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어나운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하면 디펜스 하죠.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과정, 정책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 DAD 무슨 방식이죠? 일방주의죠. 관존민비. 관은 아주 존엄하고 시민은 비천한 존재다. 관존민비죠. 권위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다른 표현하면 이거 오타네요. 이런 오타가 있었네요. ED죠, ED. Deceived consensus. 그죠? Deceive라는 단어가 속이다. 속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이니까 속임을 당한 consensus. 만장일치, 합의죠. 속임을 당한 합의. 무슨 뜻일까요? 실질적에는 만장일치, 합의가 아닌데 만장일치처럼 보이는 것. 위장합의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오도된 합의라는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위장 합의, 오도된 합의. 그러니까 형식은 합인데 실질적인 것은 강요죠. 형식은 합이지만 실질은 강요인 상태. 예를 들면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들 포함시켜서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그냥 간판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정부가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뭐 적당하게 뭐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것은 정부가 다 결정하고 이런 위원회라는 요식 행위를 거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용이라고 하죠. 어용화 된다. 누구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는 것을 어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교수들이 이런 경우에는 코옵테이션이라고 코옵테이션. 우리 적응적 흡수, 외부의 위험 요소를 내부로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결정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마음먹었던 것을 다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기억했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들을 많이 기억했다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책 과정, 행정 과정을 뜻하는 상징적인 네 단어. DAD, Distributed Consensus, 관존민비, 일방주의. 때로는 이걸 권위주의다. 그죠? 권위주의라고 여전히 요즘 많이 남아 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전에는 그랬는데 민주화되고 나서 이제는 합의 형성 방식, 참여적 의사결정. 자, 이것의 가장 성공 사례가 바로 2017년 원자력 공사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와 참여예산, 국민 참여예산 또는 주민 참여예산 등이 직관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화입니다. 지방화는 91년도에 오슬로에서 했던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회의인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표죠. Think globally. 생각은 세계 수준으로 하고 Act locally. 행동은 지방 수준에서 하자.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나라에서는 91년, 95년이 핵심이고요. 자, 뭐 지방행정에서 하는 분들은 신지방분권화의 한 내용이죠. 과도한 중앙 집권을 했던 나라들에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조해 줌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국민국가는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사무분권 등 있고 생활 밀착형 행정, 소유자 맞춤형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세민지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모더니즘을 지격하면 근대 사회죠. 후기, 포스트란 단어는 예전에는 말 직역하면 포스트, 후기인데요. 내용상 반, 그죠? 근대 사회를 벗어나자, 근대 사회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니까 요즘에는 후기 근대 사회라기보다는 탈근대 사회 또는 근대 사회가 산업 사회라는 생산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탈산업 사회입니다.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사회. 산업사회라고 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 산업사회라고 하면 소품종. 자, 우리 그럼 정치로 보면요. 대의민주죠. 산업사회가, 근대사회가 대리인 체제. 경제는 산업사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이른바 포디즘이죠. 포디즘. 사회적 측면에서는 근대사회죠. 이성, 합리, 객관, 분화, 특수 등을 강조하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근대사회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변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상상, 다원주의, 다양성 선호, 구성주의, 인간 해방, 해체, 상다구회, 상다구회 됐죠. 포스트 모던 특징입니다. 모더너티는 이 반대말이죠. 상상, 상대주의의 반대는 절대주의, 다원주의 반대는 객관주의, 획일성, 인간 해방, 해체의 반대는 인간 소외, 인간 억압이죠. 이러한 상상,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우리의 행정, 기존의 관료제 방식이 아니라 반관료제 방식입니다. 타자성을 인정해야 된다. 타자성, 개인을 도덕적 타자, 도덕적 존재. 단지 저기에 있다는 인식적인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서 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사람마다 다양하죠. 상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소통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는 획일적, 객관적, 상명, 하복의 방식이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반관료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자성 개념은 대화,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공론조사, 담론이 존재했다는 증표죠. 등대쑥 수용. 자, 등대쑥 수용. 누구나 다 평등하며 누구나 다 평등하게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으며 숙이 진정한 대화를 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등대쑥 수용. 자, 요게 밑에 있는 담론. 너와 내가 담론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 담론 과정의 참여자들이 이해 관련자들을 이해 관련자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되며 나의 선호를 기꺼이 수기성이란 말은 선호를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등대쑥 수용, 등대쑥 수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와 밀러는 담론, 행정의 담론의 공간. 그래서 이제 여기 진지, 자발, 진실, 실질기여,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것이 담론의 조건이죠. 담론의 보정입니다. 제품에 보정서가 있는 것처럼 요 자발적이고 진지, 진실, 실질,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있을 때 담론이 보정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걸 외웠는데 이제는 등대쑥 수용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공론조사와 같이 한 번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은 시험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다릅니다. 복수의 문화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여기는 멜팅 팟이에요. 멜팅 팟. 하나로 용광로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샐러드 볼. 다문화를 촉진 장려해서 자극시켜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다문화주의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거죠.
다문화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 장려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인종, 난민, 외국인 등을 연계죠. 2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전국의 초중고생의 10%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것이고 2020년 서울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생 80명인가요? 모두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동네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다문화가 이제 인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성 차붐, 특히 차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 가치나 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문화는 그죠? 요거 외국인 200만 명, 초중고생의 10% 이상, 멜팅 팟이 아니라 샐러드 볼이다. 적극적, 진취적, 촉진 장려 됐습니다. 위험 사회, 울리 이펙 좀 빠져야 되겠다, 그죠? 울리 이펙 학자 이름입니다. 산업 사회의 발달은 예견된 위험. 산업 사회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예견된 위험의 상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견된 파국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19 등 전통적인 천재지변에 더해서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위기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위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 좀 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15년에 메르스, 16년 경주 지진, 17년, 18년 우리 산불 등이 있었고요. 20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죠. 위기는 사전적으로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예방과 준비. 그죠? 예방과 준비. 위기가 발생하면 사전적으로는 철저한 예방과 준비, 사후적으로는 대응과 복구. 그래서 예준대복, 예방, 준비, 대응, 복구라는 네 가지 컨셉을 좀 외워주시면 일단은 큰 틀에서 위기 관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정세민지 포다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2019년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970년에 104만 명이 태어났었는데, 그죠? 고령화 2018년, 2026년 2018년은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시기였고 우리가 고령 사회에 진입이라면 2016년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죠. 자, 이 숫자는 여러분 나중에 책에서 좀 답안지 쓰실 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고양,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양극화 보통 이제 진위계수를 얘기 많이 하죠. 0.3을 넘어선 진위계수와 5분위수,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5배가 됐는데 격차가 최근에는 7배, 8배 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더 많이 날수록 우리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사회 투자 국가, 사회 투자하는 국가, 포용적 복지 국가. 최근에는 신사회 위험, 테일러 굽이라는 학자가 새로운 사회 위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위험, 중년, 청년, 1인 가구, 고독사, 여기 많다는 거죠.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태가 되고 있죠. 자, 이거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죠. 그죠? 정세, 민지, 포다위. 정세, 민지, 포다위, 저조고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과업 환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